much trauma in my life. I've been so cold to the ones who love me, baby. I look back now and I realize. Remember when I held you?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Now regret I didn't take you. Now I can't keep you from loving him. You made up your mind. Say I love you, girl, but I'm out of time. Say I'm the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ll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id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If you mess up just a little, baby, you know my line. If you don't trust him a little, then come right back, girl, come right back. Give me one chance, just a little. Baby, I'll treat you right. And I love you like I should have loved you all the time. Now, remember when I held you?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Now I regret I didn't tell you. Now I can't keep you from loving him. You made up your mind. Say I love you, girl, but I'm out of time. Say I'm the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ll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id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Ooh, singing out of time. Said I had you to myself,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But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Out of time.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네. 징징대학의 양효걸 기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 어서 오세요. 무거운 자리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또 예.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또 그 게스트로만 나오다가 그러니까요. 징징대학 운영만으로도 굉장히 오늘 일정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4시 반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하셨다고. 그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침 라디오 하고 아침에 또 딩딩대학 라이브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염총장하고 오늘 그 일정을 세보니까 총 17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오늘 마지막 17번째 일정.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을 프리데스크와 함께 네, 그렇죠. 네. 네. 아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는. 네, 오늘 잠깐 신청곡 소개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오늘은 라이언님께서 신청해주신 Out of Time, 더 위켄의 노래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뭐 사실 노래를 못 들었어요. 잠깐 제가 너무 반갑게 맞이하느라 노래를 못 들었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노래여가지고 네. 아, 반갑다고 인사들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하지 못했더니 네. 아유, 여기 예. 미라클님께서 강행군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시는데 부디 심신의 건강을 잘 챙겨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하면서, 칼로리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 떨어질 때 또 당도 보충을 하고. 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심신 다 챙기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십니다. 네, 네.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데 오늘 오늘 저희가 좀 특히 바빴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약간 복장도 오늘 이제 딩딩 대학이 처음으로 약간 정부 사업을 좀 따내가지고 협약식을 갔다 왔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장도 약간 요거 딱 오늘 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일정도 딱 프리데스크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오늘 낮 기사를 제가 골라서 소개하는 걸로 네. 프리데스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제 눈에 띈 기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한동안 많이 본 기사를 가져왔었는데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요. 네. 오늘 제 눈에 띈 기사. 이게 대학 학교 식당 밥값이 너무 올라서 학생들 밥 먹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기사예요. 이게 딴 식당이 올라도 학생 식당만큼은 그러니까요. 최후의 보루처럼 그쵸. 그래도 학식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고시 식당 뭐 그렇죠. 이렇게 고시 식당, 그렇죠. 보루가 네. 있는데 학생 식당마저 이렇게 넘어갈 정도면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예. 그 양효걸 기자는 대학 다닐 때 학교 식당 얼마 정도 했었나요? 제가 처음에 딱 대학 입학했더니 학생회관이 가장 쌌는데 1,100원. 딱 1,100원. 그랬는데 그 뒤로 좀 가파르게 오르더라고요. 그쵸. 그거 올리는자고 뭐 좀 시끄럽기도 했고 학생회관이 올리면 어떡하냐 막 했는데 그래도 싸긴 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너무 비싸죠. 너무 지금. 비싸진 거 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도 1,100원. 그리고 1,100원, 거기 이제 예. 계란 후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더 먹으면 200원. 그리고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네. 냉면 900원. 냉면이 900원. 네. 이제 물론 이제 막 고급 냉면은 뭐 국물만 주는 아니지만 것도 아니고, 네. 예. 냉면 900원인데 인기 많았어요. 그런 네.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졸업하고도 먹으러 갈 정도였는데,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몇 개 대표적인 학교들이 예시로 나와 있었어요. 네. 좀 많이 오른 학교들이 나와 있었는데 서울대 학생회관 밥값을 보면 메뉴에 따라서 원래 값도 비싸더라고요. 3,500원에서 5,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상승률을 보면 한 40% 올랐다고. 네. 그리고 연세대도 비슷해요. 연세대도 학생회관 기준으로 2019년에 이미 6,000원 하던 걸 6,500원으로 올렸고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500원 더 올려서 이제 7,000원. 그리고 고려대는 1,000원짜리 아침이 있었대요. 최근까지. 근데 이번 학기부터 사라졌다고. 사라졌구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네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더 싸질 일은 없으니까. 뭐 한 번 오른 가격이 다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리고 이게 학생회관이 최후의 보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진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쵸. 학생 복지 차원에서 그 이제 생활협동조합에서 같이 하는 약간 거잖아요. 보조도 나가고 하는 그쵸. 건데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는 마진 빼고 원가가 이 정도 올랐다는 그렇죠. 거겠죠. 사실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사나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학식이 3,500원이셨다고 했고, 네 그리고 데드크로스님은 2,000원 정도였다고. 지금 2,000원. 학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대가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근데 식당이 제가 다닐 때도 식당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메뉴가 좋고 뭐 계란도 바로 올려주고 이런 데는 그쵸. 비싸가지고 막 뭐 시험 끝나고 하면 선배들이 야 오늘은 학생회관 말고 여기로 가자.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가면 게 좀 이제 있었죠. 우르르 몰려가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 잘 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나와서 먹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기본 재료를 그래도 이제 구비해 놔야 되니까 저렴한 메뉴부터 좀 없어진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학생들은 뭐 학교 식당이 가격도 싸지만 또 멀리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 혹은 뭐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집밥 먹는 느낌이 또 좀 나잖아요. 그게 그렇죠. 반찬도 좀 나오고. 특히 이제 기숙사 식당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기숙사 그쵸. 식당에서 만약에 가격을 올리거나 그날 뭐 식사를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나 명절 때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기사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직 기숙사 식당은 사실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기숙사 식당이 아직은 조금은 더 싸서 그 수업 시간 바쁜 틈에 기숙사까지 뛰어가는 올라가서 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네. 삐까번정님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코코둥절님은 라떼는 집신 신고 학교 다녔다. 세상이 변했다. 이러면 고한말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집신 어디를 다니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참. 보니까 어제 뉴스에 칼국수 8,000원 얘기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진짜 칼국수 8,000원이 아니라 칼국수는 이제 10,000원 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그게 이제 원 자료가 소비전의 참세상이라는 뭐 참가격 뭐 이런 네. 사이트인데 평균 가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이나 대도심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8,000원도 이게 숫자가 맞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은 뭐 칼국수 이런 거는 맛있어서 한 번씩 생각나서 먹기도 하지만 또 저렴한 값에 한 끼를 해결하려는 음식이기도 했는데 좀 이 안타깝습니다. 푸틴이 다 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밀 가격을 올려가지고 칼국수까지. 그러니까요. 오늘 이런 학생 식당 얘기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경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양효걸 기자가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딩딩대학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업으로 오셔야죠. 예, 네. 이제 게스트로.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많잖아요. 네. 그럼 경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어제 머니톡 시간에 리오프닝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화두죠. 리오프닝이 이제 앞으로 양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전망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비대면이 편하니까 계속 비대면이 유지될 거다. 아니다. 이제 리오프닝이니까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복귀할 거다. 이게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도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이제 모두들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에 그때 오히려 호황을 맞았고 그렇죠. 리오프닝이 악재가 되는 분야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비대면 특수를 노렸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효과가 사라지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에서 그런 격언도 있거든요. 이 수영장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이 유동성이 막 차 있을 때는 네. 누가 수영복 안 입고 있는지 모르다가 이 유동성이 빠지고 진짜 이게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누가 그동안 수혜를 봤었는지 알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그제 밤인데 넷플릭스 주가가 장중 그렇죠. 37%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마감하면 좀 오르나 싶더니 35% 마이너스로 이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3분의 1이 급락한 건데 그 다음 날에는 대부분 이런 큰 악재가 있으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거든요, 주가가. 네. 그런데 어젯밤에도 거의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사실은 강제 집콕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네. 대장주는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대장주가 먼저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앞서가다가 가장 먼저 얻어맞는 것도 사실 대장주라서 딱히 얘기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 가장 상징적인 수치가 가입자인데 네네. 가입자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승 일변도로 성장을 하다가 탁 꺾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더 꺾을 수 있다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가입자 수를 보면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억 2,164만이었는데 한 20만 정도 줄었거든요. 줄었다고? 전분기 네네. 대비. 야, 그럼 뭐 2억이 넘는데 뭐 20만 명 줄어든 거 가지고 그러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추세가 꺾였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흐름이 좀 달라졌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크고요. 네. 이게 러시아에서 약간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넷플릭스 서비스 중단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재의 일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서비스가 중단됐으니까 가입자들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끊으면서 70만 명이 나가버렸어요. 네. 근데 그 효과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리오프닝하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 캐나다, 유럽, 중동 등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가입자가 줄었거든요. 네.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아시아보다 훨씬 리오프닝을 빨리 한 지역이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확산이 되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대감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뭐 예. 넷플릭스 라이언님은 영화관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날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고 네. 게다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거기서 팝콘 취식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사실 영화관을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좋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관 그 자체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안 가게 되고 거기 뭐 다닥다닥 앉아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위험한 불안했죠. 불안했던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웃지도 잘 못하고 보다가 팝콘까지 이제 먹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영화관으로 날씨도 좋고 이제 쫙 수요가 몰리지 않겠냐. 예. 근데 또 사실은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쉽게 꺾이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 오리지널 있었는데 컨텐츠가 그동안 이걸 받쳐왔던 거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코리아 컨텐츠가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후속작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안 도와주니까 지금 넷플릭스도 휘청휘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가입자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다른 OTT 서비스가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막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니까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넷플릭스만 보던 가입자들도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기름을 들이붓는 넷플릭스의 조치가 뭐냐 하면은 이 아이디 공유를 점차적으로 과금을 없애 하겠다. 나가겠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근데 시점을 박진 않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요금은 안 올렸지만 요금까지 오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리포트를 많이 네. 했었는데요. 한번 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 35% 대폭락. 넷플릭스가 상장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 6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시가총액 전체보다 큰 돈입니다. 전세계 가입자 2억 2천만 명. 오징어 게임으로 승승장구하던 넷플릭스의 주가 시계는 순식간에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넷플릭스는 대표적인 집콕 수혜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 2년 사이 58%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유료 가입자가 20만 명 줄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넷플릭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70만 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같은 주요 투자자들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집콕 시대가 끝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동영상 서비스 이용은 떨어질 거라고 본 겁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하나로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걸 차단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지만 이용자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그러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플랫폼 자체가 지금 여러 명이 쉐어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사실 쓰는 거라서 혼자 쓰라고 하면 안 쓸 것 같은데. 동영상 서비스, 배달 음식, 게임은 코로나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비대면 수혜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 업종들이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한 달 이용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절정이던 12월에 비해 149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예 안 시켜 먹을 때도 있고. 화상회의 서비스 줌도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43%나 빠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수혜를 받던 네. 소위 말해서 좀 비대면에서 수혜를 받던 데가 이제 좀 꺾이고 그럼 예. 이제 변화가 좀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좀 의미 있는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인데 에루샤 네. 에루샤 3사가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게 그렇죠. 처음에 게 뭔지 했다가 네. 그래서 이 명품 브랜드 3사를 이제 줄여서 앞글자만 네. 따서 만든 거죠. 근데 3조 원 매출을 이제 넘어섰다. 기록적인 매출인데 그런 네. 뉴스들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문화 안에서 이게 조금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던 보복 소비가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유로모니터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명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그래요? 세계 7위라고 하거든요. 야, 네, 그런 면에 이런 어떤 그 보복 소비의 수혜까지 입으니까 각사의 매출이 30-40%씩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안은 이런 보복 소비가 완전히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그동안 참아왔던 게 2-3년이 묵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보면은 이 브랜드들 중에 하나 뭐 샤땡 네. 브랜드는 작년에 가격을 5차례, 4차례 막 올렸거든요. 맞아요. 계속 올렸다고 기사 나더라고요.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세가 강하다라는 거고
또 보면은 왜 이렇게 올랐냐 했을 때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은 팬데믹 사태 이전에 해외 여행에 쓰던 돈이 한 분기에 9조 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3조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6조 원 어디 갔냐. 이게 명품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네. 어떤 비대면 소비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이 되면 명품 사던 돈을 좀 줄여서 해외여행 가고 똑같은 이제 사치제라는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잦아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보복 소비, 그다음에 플렉스, 그다음에 이런 명품에 대한 리세일 문화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임이 많아지면 또 뭔가 이렇게 또 사야 또 된다? 사야 되지 않겠냐, 옷이나 이런 네.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 한동안 이 소비에 대한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예.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게 된 분들도 많지만 사실 네. 이 코로나 시국 자체 수입 자체가 줄어서 힘들었던 분들도 예. 많잖아요.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릴 게 이게 약간 좀 다른 나라 얘기 같죠.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요. 특별히 이 경제가 코로나로 호황이 된 건 아니거든요. 굉장한 침체를 겪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요약하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양극화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 자영업자분들이나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금리, 이 계속해서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풀린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과 주식에 어떤 가격을 올렸고 그 돈들이 이런 시장으로, 소비재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고, 어제 그 취임한 한국은행 총재,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양극화가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아있는 건데, 나중에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전체가 가라앉으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코로나만 지나면 모든 위기가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행복한 날들이 이게 좀 펼쳐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위기고 뭔가 이때 좀 전환을 잘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라이언님이 금리 인상 4글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계속. 네. 네. 참. 이게 뭐 금리 인상은 저희가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흐름이다. 어쩔 수 없다. 이 얘기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네.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금리 인상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게 아까 가장 말씀하신 큰 목표니까요. 그렇죠. 거기 로비에 들어서면 딱 물가 안정 4글자 써 있는데, 다만 그 앞으로의 성장을 해칠 정도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이창용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지난해 10월 달쯤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IMF에서 아태 지역 담당 국장을 하고 계셨는데 네. 한국의 저성장 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거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으로 하여튼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성장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가 아예 경제 엔진을 꺼트려 버리면 이 성장 자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어떻게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마중물님께서 올해는 금리 인상, 대출 중단, 원금 해소, 무서운 한국 경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 한국 경제가 좀 어려운 위기에 서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한국 경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로에 서 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해요. 근데 최근에 상징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통계냐면 IMF에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GDP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든요. 경제 수치들을. 그런데 2022년 최근에 나온 수치가 2022년의 1인당 GDP, 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사람 수로 나눈 거,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4,990달러. 네. 예. 근데 타이완, 네. 대만이죠. 대만. 36,051달러로 19년 만에, 2003년에 저희가 타이완을 역전한 이후 19년 만에 이게
다시 뒤집어질 그러니까요.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년 전보다 우리는 $190 느는데 그쳤다면 타이완 같은 경우에 $2,20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2003년 이후 우리가 계속 격차를 벌려왔었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추격을 당하다가 결국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근데 이게 그럴 거다라는 전망치 아닙니까? 근데 이 전망치가 대부분의 경제 성장률이 막 그 예측을 벗어나도 막 1, 2%씩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추계를 다 넣어봤을 때 2022년에 타이완이 우리를 앞지르는 거는 거의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네. 아주 급변 사태가 없는 한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완의 어떤 핵심 산업이죠. 반도체라든지 그쵸, 첨단 맞아요. 산업들이 이 비대면 수요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올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매년 반도체 인력만 뭐 10,000명씩 육성을 한다고 해요. 타이완이. 네. 아예 국가적으로. 그게 뒤늦게 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 그렇게 인력을 막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도 이게 한국의 저성장과 고령화가 일본보다도 속도가 빠른데 네. 이게 과연 일본처럼 수렁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도약을 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로봇 타율이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약간 강소기업들을 앞세워서 헤쳐나갈 거다 이런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 해외 자산이 그렇게 많고 풍족했던 일본도 30년 동안 저렇게 꺼져가는데 속도가 더 빠른 한국이 과연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개인의 자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또 우리의 그렇죠. 또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네. 나라인데 이게 또 개인이 잘 살아야 또 나라가 좋은 그러니까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은 가장 개인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아까 칼국수 얘기하셨지만 네. 물가 상승이죠. 이 상황에서 이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가 가장 그냥 중요한 문제고 네. 일단은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란 말이죠. 이거는 사실 큰 이론은 없어요. 한 1, 2년, 2, 3년간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시중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의 그 갚아나가는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 조금 빨리빨리 갚아 상환해 가야 되는 건가요? 상환도 상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자기한테 맞는 상품도 있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막 1, 2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면 최소한 만기가 한 3년 이상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해서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최근에 그 은행에 갔는데 고정금리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계속 오를 자금을 거니까. 단기간에 갚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오래 빌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안에 3번 이상 금리 인상이 있을 수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고정금리로 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의 어떤 지출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런 이제 줄줄 새나가는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딩딩대학에 네. 오시면 유튜브 채널에 경제 1강부터 6강까지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자, 남은 이야기 딩딩대학에서 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코너가 있어서 퀴즈 산책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1분 10초 남았는데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장 큰 기사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냈고 이거를 여야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이게 네. 많이 빨라지시네요. 그렇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도 다 없애겠다라는 거였는데 중재안은 간단히 정리하면 보안 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수사권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는 그대로 검찰이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국회에서는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비롯해서 검찰 지휘부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본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재택근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직장인분들 너무 많으시죠. 지금 재택근무 때문에 이 워라밸에도 양극화가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경제부 기자들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들 특종하기 어렵습니다. 단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장관 후보자 검증 기사에 MBC 단독 기사가 있으니까요.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찬스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 본방에서 모두 다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효걸 기자 이렇게 오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구독과 좋아요. 그건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